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고요.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줌왈트급의 미국의 줌왈트급 구축함이죠. 세 척이 있는 거기에 미국이 지금 한참 개발 막바지에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거기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재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형식이 있죠. 하나는 이제 활공형, 오늘 주제. 예. 그리고 스크램젯을 쓰는 러시아의 지루콘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활공형을 이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말타 구축함에 넣겠다. 작업을 이제 시작할 거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하고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에 나온 거고 11월 8일이니까 뭐 오늘 나온 거고 네이버 뉴스 또한 한 11월 3일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정도에 나온 미국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거의 그쪽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인터뷰 위주로 돼 있어요. 고위 해군 관계자 입에서 주말특급에 내년부터 장착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활공형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형태 중에 형식 중에 주말 이제 이게 해군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네이발 뉴스잖아요. 이건 아마 프랑스 계통의 해군 전문 이제 국방 잡지라고 봐야 되겠죠. 주말트급 구축함과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에 일단 들어갈 것 같다. 그 중에 먼저는 주말특급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대충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말미에 가면은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다고 돼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급 키웨스트 그 공격 원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공격 원잠이에요. 지금도 배치가 아마 되고 있죠. 예, 아마 한 5, 60대 이상 이제 건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말특급 구축함인데 이 주말특급이 이제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인데 모양부터가 이제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뭐 사실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실패작이죠. 실패작이고 여기에 사실은 원래는 155mm 포탑이 두 개 실리게 돼 있었어요. 저 뒤에 보이죠, 하나. 그리고 이제 원래 나란히 돼 있게 되는데 저 포탑, 특히나 그 포탄의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저 포탑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딴 것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개발 막바지에 있는 활공체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네. 그래서 앞에를 하나를 뜯어내면은 한 4발 정도 들어가고 뒤에까지 다 뜯어내면은 그 두 포탑 사이에 공간도 있으니까 한 12발가량 장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착하는 방식을 보면은 앞에 4개도 보면 이게 상당히 큰 미사일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돼 있어요. 직경이 뭐 한 80cm가 넘는 큰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MK41 같은 53.3cm 직경을 가진 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견줄 것도 없고 길이도 상당히 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주말특급은 16,000톤급이잖아요. 예, 우리 세종대왕이 한 10,000톤급 가까이 된다고 봐져요. 만재 배수량으로.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구축함이나 그게 넣는 데는 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미사일이에요. 근데 주말특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특급에 넣는 거예요. 왜? 저 포탑도 지금 무용지물이니까 떼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형식은 지금 요거는 네이버 뉴스에서 가끔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 수톤이라는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그린 거예요. 오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 죄송합니다. 우리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그리기도 했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앞에 4발이 미사일 들어가는데, 수직 발사관이 4개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에 미 해군 고위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탄창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잠수함 그 공룡이 되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이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중에는 주말특급에만 들어갈 수 있다. 155mm 포탑을 제거해야만 되니까 무용지물이니까. 예.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다른 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나 타이콘데로가급 순항함에 넣으려면은 기존 수직 발사관에 안 들어가니까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고 맞는 걸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상함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 주말특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잠수함용이에요. 잠수함용. 예. 그 주말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주말특급 왜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건 미 해군 고위 당국자가 따옴표로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말특급이 있어서 극초음속 전력화가 빨라졌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구축함에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엄청나게 큰 개조를 하거나.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중요도 80%? 네. 솔직히 말해서 주말트에 맡길 임무가 있어야만 한다. 네, 이겁니다. 지금 주말트는 척당 근조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었죠. 15조, 16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원래 30몇 척 근조하려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봉착돼서 3척으로 줄은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걸 많이 이제 근조해서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지금 큰 골치를 썩히고 있는 거죠. 이걸 기다리고 있느라고 알레이버크급을 추가로 건조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개량하지도 않았는데 주말트급이 망가지니까 미 해군의 중추인 주력 구축함이 허리가 지금 비게 된 거죠. 그래도 새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용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뒤졌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서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트급이라는 함정이 지금 이 시험함으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하다. 시험함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실제 전력에 활용될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뭐 그러다가 전력화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주말특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취역을 해서 3척밖에 못 건조했죠. 32척을 예정했다가 그래서 연구개발에 5조 원이 들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생산에 41조 원이 들었어요. 총 46조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3척. 그래서 한 대당 한 척당 건조비가 15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드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종대왕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뭐랄까 개발비하고 건조비하고 다 합쳐서 1조가 채 안 되거나 1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KDDX 우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6척 가질 텐데 그것도 1조 3천억, 4천억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급 15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간 이 주말트 구축함이에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죠. 앞에 포대 지금 좀 스텔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신을 지금 숨긴 형태인데 저것도 못 쓰게 돼서 지금 뜯어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레이더도 X밴드하고 S밴드를 이제 이렇게 보면 통합 마스터 식이잖아요. 거기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X밴드밖에 안 들어갔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뭐라고 할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군사력이 우리하고 격차가 훨씬 벌어지는 중소국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항공모함 전단이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소규모 전단, 그 두목이 누구냐? 주말터. 그리고 앞에서 뭐랄까 행동대장은 누구냐? 저 뒤에 보이는 연안전투함 LCS라고 불렸던 거. 저것도 역시나 망가졌죠. 저거가 이루어진 소함대를 보내면 된다. 그래서 연안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 레드워터라고 그러던가요? 대양은 이제 블루워터고. 그래서 기존의 배수량이 16,000톤이나 되지만은 연안 전투의 지원함으로 개발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LCS가 저 멀리 있는 LCS가 막 작업을 하면 뒤에서 155mm 포
원래 생각은 사정거리 하면 150km에서 200km 사이 정도 되는 포로 미사일도 아깝다. 예, 그 포로 지원 사격을 하자. 연안 끝까지 딱 붙어서. 그 말은 연안 뭐 한 100km, 200km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말트를 개발했을 때 미군 전략가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죠 지금. 네. 그렇게 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해군을 상대함에 있어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봤을 때 지금 뭐 중국 해역에 1000km, 2000km까지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게 미국 해군 당국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주말특가 구축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렇던 차에 세척을 건조해 놓은 것을 뭐 얼굴 마담처럼 계속 여기저기 바다만 다닐게 하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사실 냉정한 판단이죠. 사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배들도 대양에서 활동할 수 있게 사정거리가 긴, 그리고 마침 포탑도 떼야 되니까 개조할 필요도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축하면은 이 미사일은 커서 기존의 수직 발사관에 안 맞아요. 그걸 고치는 거는 뭐 아주 힘든 일이겠죠. 새로 배를 건조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딱 맞다. 그래서 실제 전력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 다 합쳐져서 지금 이제 이 발언이 나온 것이고, 그걸 이제 여러 언론들이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토와 연안 전투함 합쳐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약 100조 원 이상의 돈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왜? 전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자, 100조 원의 돈을 날리고, 글쎄요, 누가 책임을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리고 이게 관여됐던 회사들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개발비는 다 받았거든요. 건조비로 다 받고. 예.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의 무기들을 또 생산하고 있죠. 제조하고 제한도 하고 정부에. 왜냐? 모든 게 집중화되어 있어서 그들 외에 다른 방산업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참 모순적인 상황이지요. 예. 자, 그 말씀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림 속에 보시는 건데, 2020년에 아마 하와이에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인데, 이걸 미국 기준으로 봤으면 엄청나게 압축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실무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여기 말에 제가 색깔을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공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common이에요. 네. 자, 이게 뭐냐면 F-35 컨셉하고 비슷해요. 이거를 개발하되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도 엄청나게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해군, 육군, 공군용을 다 같이 개발하자.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미사일을 해서 세 군데서 3군이 다 쓰자. 이렇게 개발됐기 때문에 커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 육군이 제일 빠른 것 같고, 그 다음 해군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공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공통형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 커먼,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단어가. 자, 그리고 앞에 둥거스럽던 부분이 밑에 대부분은 추진체고, 이게 왜냐하면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게 활공형이잖아요. 이 자체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 탄두부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접시 띄우기, 내과에서는 접시 띄우기처럼 고도 한 4, 5, 60km에서 이렇게 튕기면서 가는 거예요. 상당히 장거리를 갈 수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적진 상공에 있으면 이제 내리꽂히는 거죠. 예. 이거는 기존 탄도탄은 뭐 ICBM 같은 경우는 뭐 고도가 뭐 500km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뭐랄까 탐지하기 위해 기존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탐지 인공위성들은 이거는 고도가 너무 낮아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미국은 현재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 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즉 자기 머리 위로 오면 국지방공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활공체이기 때문에 그런 국지방공 레이더의 위치도, 즉 장거리 탐지 레이더죠.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회피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그냥
모든 전역이 커버가 되지만 큰 나라는 어렵죠. 그게 빈틈이 있습니다. 이걸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탄두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 비슷하죠, 모양이. 예, 이거는 이제 이 탄두 부분은 미국의 다이내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부스트는 로키드 마틴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일체화시킨 그림이에요. 뒤에는 탄두부가 아니고 추진체부가 이제 뭐 고도 한 100km까지 쏘아 올리면 거기서 앞에 뚜껑이 페어링이 열리면서 이제 활공 비행체가 나오는 이런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서둘러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난 30-40년간 뭐 했느냐? 이런 걸 개발한다는 것은 상대방 첩보 뭐랄까 기관의 눈을 회피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상당히 지난 한 10년, 20년간 방만하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뒤졌어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 이거를 데뷔시켰죠. 위에 이제 탄두부만 보이는 그림이고 뭐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게 레이더망을 피해서. 그 중국도 19년에 DF 둥풍 17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했어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탄두부가 이 페어링 안에 들어있지 않고 아예 노출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지금 대한 미사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전단이 가까이 중국 대륙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중국해로, 뭐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주말트급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은 저기 한 200km 정도까지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자, 러시아와 중국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실전 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지금 내년 정도에 육군용 지상 발사용에서 지금 이게 중국 같은 거죠 밑에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벌써 내년 하더라도 4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이런 무기 체계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게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역전을 허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 부어서 아주 압축해서 단기간에 이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해군용으로는 그 성과를 주말특급에 처음 써보겠다. 지금 이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사람은 미국 합참의장인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2021년 이제 10월달에 언급이죠. 정찰 위성으로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ICBM급의 주안을 둔 기존의 정찰 위성 시스템으로는 100km 이하의 고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요격할 수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그러니까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궤도 위로 인류 최초로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받았던 충격, 세계 1등 국가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최소한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상대방이 발사를 하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핵 전력들이 그렇죠. 내가 쏘면 널 맞아야만 되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겠다. 서로 확정 보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악마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못하는.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가 됐었는데 그나마 이 극초음속 무기에 있어서는 그 균형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즉 러시아와 중국이 쏘면 미국은 맞아야 되고 미국은 그들한테 보복할 같은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그들이 가진 모든 전력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통된 미사일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지금 시도죠, 미국의.
그래서 지금 공군 것은 제가 작년 정도에 취합을 했었는데 그때는 2022년이라고 제일 빨랐던 것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각 발사 주체마다 부스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 발사가 보통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도 계속 이제 부스터 문제가 계속 부딪혔었죠. 예. 그래서 저걸 이제 간신히 부스터 부분은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2024년인데 23년. 예. 이거는 기존에 미국이 경험이 많이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술 탄도탄 같은 거죠. 예. 옛날에 뭐 퍼싱 미사일 같은 건데. 그래서 기간이 짧아졌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배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당겨져서. 해군에는 수상함 2025년. 여기에 주말트가 낙점이 된 거예요. 기존의 함정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거기 VLS 수직 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지상에서 쓰는 걸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크죠. 그대로 넣으면 지상에서 이렇게 발사하면 뒤에 화염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VLS는 화염 분출구를 통해서 그거를 배가 다 아는 다음에 밖으로 뿜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직경이 88cm에다가 무게가 다가면서 7.5톤에 상당한 엄청난 크기의 탄도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도 100km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단 체적이라는 면에서 기존 수직 발사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MK42는 53.3cm밖에 안 돼요. 53.3cm 그게 들어갈 리도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그 냉각 장치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상용으로는 아마 러시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 천궁처럼 천궁 대공 미사일처럼 콜드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즉 튕겨내는 거죠. 일단 배 밖으로. 예. 튕겨낸 상태에서 수직 발사관 밖으로 그 다음 주점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예. 자, 그런데 일단은 미사일 몸체 자체가 너무 무겁죠. 그것도 기술적인 난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게 일단 공군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까 공통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 이 추진제 부분에서는 다르게 다 적용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예. 일단 육군이 제일 쉽겠죠. 예. 기존의 추진제처럼 하면 되니까. 그걸 그대로 당연히 함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 또 잠수함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압축 공기 같은 걸로 튕겨내는 상태에서 공기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점화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달라요. 예. 그렇지만 경험은 많이 누적돼 있죠. 예. 자, 그걸 수상함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공기 압력으로 튕겨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상함에서 물속에서 가능한 거지. 예.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좀 난관은 남아 있다.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것도 27년 이야기하다가 29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주말트급이 있어서 주말트에서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말트도 이게 참 어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이제는 멋있다. 미국 무기 체계의 우월함,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아니고 미국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돌아다닐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용처가 생긴 거예요. 그 155mm 포탑 2개도 떼내야 되니까 그 길을 이 시험함의 용도로 쓰면 되겠다. 딱이다. 마침 첫 번째 함이 내년 말에 창정비가 들어간다 하니 그때까지 준비를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배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체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험 함정의 성격이 좀 강하다. 자,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이제 뒤에 살짝 감추고, 주말트에 이걸 배치한다, 장착한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겠죠. 일단, 하나에 15조 원짜리 배가 3척, 즉 45조치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일감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무지하게 만족스럽다. 이것이 이제 미 해군 고위당국자의 약간 말이었습니다. 해군은 조금 길어진다. 수중에서 발사하는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한 설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는.
자, 그러면 이거 사양을 볼게요. 사양을 보면은 뭐 사거리는 한 2,700km 이상 나오고 여기서 눈이 가는 것은 중량이에요. 중량.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중량이 7.4톤이에요. 예.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VLS가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방식인 핫 론치 방식 밑에 바로 점화해 가지고 바로 화염을 뿜으면서 쏘는 거 그것을 당연히 크기로 봐서 기존 당연히 88cm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53.3cm짜리에는 예. 크기 문제 거기다가 화염 분출의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는 잠수함용으로 만든 거예요. 주말트가 16,000톤급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12발 정도까지 최대치로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함정은 아마 개조도 힘들 거예요. 그 비용도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함정용으로 하자면은 이거 전용 함정을 따로 개발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트급을 위해서 함정용으로만 VS를 개발한다? 그러면 또 고비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선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세상 돌아보기에 추측한 데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 해군의 경우에는 잠수함 탑재용이 맞겠다. 거기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환율로는 발당 2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대 효용이 형을 비교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색깔도 좀 있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점은 맞긴 맞죠. 우리도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때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항상 우월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열등하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분위기죠. 그게 실제 전력으로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면 최신형 공격 원잠인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비용 이제 줄이는 용도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격 원잠이니까 미사일 한 발당 수직 발사관이 한 개씩 배정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큰 수직 발사관 한 개에다가 저거는 아마 예전에 뭐라고 할까 그 ICBM을 발사 SL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존에 이제 설계나 설비가 다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탄창식으로 넣자. 리볼버 탄창식으로. 그러면 가격이 많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버지니아급 이제 전략이 좀 진행되면서 그래서 여기에로 개발된 것을 이번에 이제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활공형 미사일 적용하자. 그런 덩치가 훨씬 크니까 이건 88cm나 되니까 이거는 55.3cm가 안 돼요. 토마호크는 직경이 3발씩 넣자.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에서는 지금 발사관이 2개짜리로 보이는데 4개짜리 한 세트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뚜껑이 2개 열렸잖아요. 뚜껑이 4개짜리 한 세트, 2개씩 돼 있겠죠. 그리고 블록식 모듈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길어지면 몸통에다가 4개씩 더 넣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우리도 이제 안창호급 잠수함 개발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6개짜리 처음에는 배치 1에서는 배치 2에서는 10개. 그 다음 얼마 될지 모르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은 구획에 면적만 더 확보해서 더 넣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력이. 나중에 이제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이 주력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수상함용으로는 주말트가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용으로 고민이 있겠죠. 세측에서만 끝나게 되면 일단 발사되고 날아가는 모습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검증하는 단계면은 그냥 주말트만을 위해서 개별 VLS를 그냥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고 그걸 전력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용으로 개발된 이것을 함정용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셀 4개짜리를 한 세트로 포탑을 2개 드러내면은 넣을 수 있겠다. 그럼 12발까지 들어간다. 하나에 3개씩 한 셀에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잠수함용일 때는 이게 공기로 해서 평 뿜어내서 공기 중에 이제 뭐랄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주 추진제가 점화되는 방식인데 그걸 함정에는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적용을 한다면은 그게 콜드 런치예요. 그래서 콜드 런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할 런치로 바꾼다? 그건 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화염을 받아낼 때가 있어야 되고 뿜어낼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 런치가 나오는 건데 그것만 해도 이것과는 많이 다르다. 예. 자, 그럼 콜드 런치 시스템 미국이 익숙한 시스템이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VLS를 콜드 런치가 가능하게 어느 정도 개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염이 나오니까 거기는. 예.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2029년 그리고 시험 설비를 구축 중이니까 지금 주말 특급에다가 이걸 싣는다고 했을 때 미 해군 고위 당국자가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미래의 일이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직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큰 개별적으로 한 개씩 넣는 거를 개발하겠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주말트는 어쨌거나 이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에 있어서는 시험함적인 성격이 강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이걸 공개했죠. 이런 모델을 하이코어라고 극초음속인데 우리는 극초음속 순항이에요. 즉 이거는 활공체형도 아니고 러시아의 지르콘처럼 순항 미사일이에요. 운용 고도가 훨씬 낮아요. 이거는 20-30km밖에 안 돼요. 활공체 미사일은 뭐 4, 5, 60, 70km 정도 되지만 이건 더 낮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르콘의 사례를 봤을 때는 사거리가 1000km는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주변에 잠재적인 적성국들이 1000km면은 그냥 지상 발사대만으로도 충분해요. 거기다가 함정에까지 실을 수 있으면 엄청나지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체적을 보면 길이가 8.7m, 직경이 70cm 후반대예요. 무게는 2.4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순항 미사일 계통은 연료를 다 싣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라는 연료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활공체는 로켓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가볍고 작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2.4톤이면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 8.7m, 직경 70cm 후반, 저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문제는 각각의 무기체계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공군, 해군, 해병대용으로 통합해서 개발했지만 결국은 이것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가 됐잖아요. 다 불만이죠. 값은 값대로 올라가고 개발 기간대로 늘어나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 차원에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도 해군, 공군, 뭐 또 해군 같은 경우는 수상함, 잠수함 잘 될까? 미국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고 익숙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한 무기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쫙 시키는 게.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그게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보고 강하게 이제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KVLS2를 개발했는데 이거 세종대왕 배치 2부터 실리는 거잖아요. 뒤에 이렇게 뭐가 어떤 미사일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많은 사람 알겠지만 그래서 단지 크다는 것만 알아요. 그림으로 봐서 훨씬 크잖아요. 오른쪽이 MK41 KVLS1이 53.3cm 기존. 왼쪽 것은 뭐 제가 여러 번 옛날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길이가 직경이 70에서 80cm 정도 될 것 같다. 길이는 9m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서 해요. 그죠? 최적화시켜서. 왜냐하면 정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계 주도가 아니라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면서 업계한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KVLS에 대한 추정치를 알면은 향후 우리가 함정에
들어갈 미사일들의 최적의 한계치가 나와요. 거꾸로 만약 이 KVLS-2에 들어갈 것으로 짐작이 되는 미사일의 최적이 나오면 거꾸로 KVLS-2의 최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전에 보여드린 하이코어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직경이 70cm 후반이었죠. 예, 길이는 7.몇 8.8 잠깐만요. 8.7m였어요. 길이 정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m가 넘어요. 여유가 있어요. 저기 부스터 더 달아도 돼요. 예. 직경도 7, 80cm 범위죠. 이 안에 들어와요. 옆에 53.3cm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한 발씩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 KVLS 운에는 못 넣는 거죠. 이렇게 통일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향후 개발될 해군 함정, 향후 개발될 항공기의 적재량, 그리고 내부 무장 창, 이런 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민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기본 요구 조건이, 최적에 대한 기본 요구 조건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KVLS 같은 수직 발사관 같은 경우는 화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미국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출력이 너무 크면은 콜드론치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 미사일들을 통해서 콜드론치를 우리도 시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KVLS-2 같은 경우는 할 론치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구 흔적들을 보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것은 활공체가 먼저예요. 그걸 한 다음에 극초음속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19년에 아까 보신 등풍 17을 배치를 했지만 극초음속은 지금 하늘을 날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큰 셋 모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체계 개발 비슷하게. 뭐 체계 개발인지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금년도 9월에 레이시온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스크램블 엔진은 노스로 그루만해서 만든 걸 쓴다. 우리 같으면 뭐 로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 컴퓨터 그래픽 사진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형을 내놨잖아요. 예. 그리고 시험 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미국보다 속도가 빨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활공 형체를 하고 그게 기술적으로 쉬우니까 그 다음 스크램젯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걸 가운데 빼먹고 바로 스크램젯으로 갔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자, 북한도 이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체형으로 봐지죠. 날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앞에.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달리 이제 페어링 안에 안 들어있죠.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이제 중국의 동풍 17하고 이제 비슷한 형식이라고 봐져요. 자세한 사양은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고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정보도 없지요. 지금 여러 번 최소한 실험은 하고 있다. 발전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북한 고위층이 이제 순시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동풍 17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활공체 형이 분명한 모형 옆을 지나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를 보면은 북한도 활공체형에 대한 기본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이걸 애써 깎아내리기보다는. 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상대방의 기술을 이 정도라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살짝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어책이든 공격책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세요. 이걸 쏘면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그리고 총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죠. 북한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겼겠습니까? 예. 우리는 제가 쭉 국방과학기술의 연구 과제를 봤을 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체계, 그게 LSM 개선형 같은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겠죠. 그거 일단 방패를 먼저 만들고 그들의 극초음속을 보다 더 강력한 극초음속을 당연히 개발하고 있겠지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합당한 추리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보여준 것은 스크램젯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걸 했겠구나. 현무2C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크기 보세요. 5축이죠. 좀 전에 북한 미사일이랑 비슷해요. 북한 미사일 나면 5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뭐 몇 개 안 됩니다만은 활강체 다음에 스크램젯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현무2C의 자세한 재원이나 사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근데 날개가 달렸다. 북한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과 비슷하다. 자, 시기적으로도 2017년 빠르다 더. 자, 그래서 우리도 활강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크램젯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주변국이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들은 우리의 미사일들을 막을 수 없다. 현재로. 우리는 다 지척에 거리를 두고 있다. 현대 전장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는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섬나라와 같죠. 지금 남한은. 우리 자체가 항공모함이에요. 굳이 함정에 실지 않아도 돼요. 사거리를 봤을 때는.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적국을 다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그 하이코어가 공개되는 걸 봤을 때 그 상황을 접하면서 현무2C의 발사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우리도 건너뛰기를 안 했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국보다 5, 6년 이상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크램젯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5, 6년간 장난이 아닌 일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오늘 인도하겠습니다. 네.